여러분은 지금 그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서 지금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하길 결단하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수요일의 대저택 서재, 오늘은 론 무어의 결단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갖가지 많은 선택들을 앞두고 계실 거예요. 아주 작게는 오늘 뭘 먹을지부터, 누구를 만날지, 결혼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아이의 학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며,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면 다음 집은 어디로 갈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아예 회사원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지, 그걸 배울지 말지, 거기에 돈을 쓸지 말지, 무엇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틀어버릴지, 지금 삶 그리고 원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진짜 계속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네, 성인 한 사람이 매일 내리는 선택은 약 35,000개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생 77만 3,618번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 중 최대 14만 3,262번을 후회한다고 하고요. 네, 인생은 그야말로 B와 D 사이의 C, 선택의 연속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매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선택을 이끌어 가야 할까요? 아니, 보다 정확히는 선택 앞에서 매번 고민하는 이 고질병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간단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세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문장 하나만 딱 듣고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명쾌해지셨다면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선택이란 건요,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다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진짜 가장 고민하는, 선택을 미뤄둔 그 문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일단은 꾸물거린다는 꼬리표는 먼저 좀 떼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 있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발휘하거든요. 축구선수, 그중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들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도 슛 쏠 타이밍을 정확히 알죠. 넬슨 만델라도 분명히 해야 할 일 목록에 없지만 과감히 용서하는 결단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지식과 직관대로 믿고 나간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이 결정 근육을 기르고 강화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기술, 집중, 경험이 누적될수록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본능적인데 더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미룬다고 여러분이 막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낙담할 필요가 진짜 하등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혹은 한 번도 안 해본 선택이라 너무 생소하거나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데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결정에 대한 생각을 깊고 진중하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인 거죠. 아이가 과학을 싫어한다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멍청한 아이라고 단정짓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멍청하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 인류는 꿈을 댔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결단을 미루고 꾸물거려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유부단함과 꾸물거림이 1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2023년인데도 지금 우리는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도대체 왜 꾸물거리는지 납득이 됐다면 이제는 좀 꾸물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꾸물거림을 퇴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에서 실패했다고 막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자 론 무어는 30살에 불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 영상 주말에 청소하고 있지 말라에서 제가
언급했던 책 레버리지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30대로 유명한 론 무어는 대학 시절 몇 차례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망했습니다. 빚이 정말 미친 듯이 불어나서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저자는 그 당시 그림을 그려서 내다 팔았거든요. 그때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예술가로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내 작품을 보여주고 파는 것에 겁을 냈기 때문이다 라고요. 네, 당시에 저자에게 그 일은 고통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 작품을 쳐다볼 때면 그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그가 문제투성이에 벌거벗은 내 영혼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을 써내고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저자는 과거에 고작 겁이 나서 선택을 주저하고 벌벌 떨다가 경제적으로 파산까지 이르렀다는데 아이러니하긴 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민감해요. 우리는 각자 어떤 분야가 되었든 자신의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때 보통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주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내놓겠다, 내놓지 않겠다 둘 중에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거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자신의 작품에 호평을 들어놓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싫어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망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자는 누군가 그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고 해요. 과거의 저자 역시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딱 내놓을 건지 내놓고 싶지 않은지 결정은 하지 않는 이상한 꼬물거림에 빠져 허우적된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 원하는 삶, 그걸 위해 무조건 선택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5년 뒤에 선택, 10년 뒤에 선택,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데 5년, 10년 뒤에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땐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뭔가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용기를 내서 5년, 10년 뒤에 과감히 선택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한 비평가 역할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보호 행동이 사실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가요? 세상은 참 신기한 구석이 있어요. 완벽함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완벽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 결점이 있고 특이하며 실수도 합니다. 그저 성장하고 배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지루함과 잘 해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쓸 뿐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지금과 그냥 똑같은 삶을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완벽한 때가 찾아오면 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완벽함은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서 지금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첫 데이트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서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진짜 집중해야 하는데, 이제는 진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정말 생각만으로도 버거워서 미루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단 덮어두진 않으셨고요. 일단은요, 중요도 낮은 일부터 하고 나한테 중요한 그 일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밀어놓은 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결국 오늘도 하루의 끝에 가서 오늘 하루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금방 갔다,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또 스스로를 자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꾸물거림은 이제 안 하는 거로 하시죠. 바쁘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 그걸 먼저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착수해 보십시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일은 다시 내일의 내일로 똑같이 미루게 되니까요. 글로리아 마크 교수가 쓴 방해받은 일의 대가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3분 15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23분 15초를 그냥 흘려버리셨나요? 보통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쪽에 다 일을 걸쳐놓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것저것 다양하게 신경 쓰느라 사실은 그 무엇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멈췄다가 시작하고 다시 중단했다가 바꿔서 해보다가 그러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무한 반복을 막 하면서 마음으로는 일과 사생활의 성공을 그냥 운에 맡겨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유레카는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위대한 결과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작품,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기간을 막 심사숙고해서 장고의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작은 결정, 그리고 작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쿼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엄청나게 작은 그 결정, 감자칩보다 샐러드를 선택하겠다는 그 소소한 결정, 책을 한 페이지만 더 읽고 덮겠다는 사소한 그 결정, 바로 얘네들이 모여서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결정을 잘게 쪼개세요. 이렇게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가령 퇴사를 한다 만다 결정해야 한다면 일단 다른 어떤 회사가 좋을지, 혹은 다른 일을 할 거라면 그럼 자투리 시간에 뭘 배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식으로 선택의 무게감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경로는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막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어떤 선택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본 장면처럼 파괴적으로 그렇게 막 벌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아들이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아버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살면서 진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 걱정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은 언제라도 그 경로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요? 왜 그렇게 선택을 계속 바꾸냐고 엉덩이가 가볍다고 비난하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 둘씩 해 나아갈 때 실제로 이런 잡음들이 계속 들려올 거거든요.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 평균 1시간 50분을 조바심을 내며 보낸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12시간 53분. 너무 짧긴 하지만 보통 정년 근처인 64세까지로 계산해 봐도 조바심을 내느라 보내는 시간이 무려 4년 11개월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4년 11개월을 그저 조바심을 내면서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4년 11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상태가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부디 더 이상 모든 사실이나 변수들을 막 속속들이 파악해야지 하는 생각에 갇혀서 결정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결정, 나쁜 결정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반면에 무결정은 공간 자체가 텅텅 비어 있어서 잠깐의 안도감을 주지만 사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은 슬슬 죄책감과 걱정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것들이 서서히 밀려오면서 정말 장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도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최악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은 했잖아요. 후련했고 만족하고 나는 또 한다. 여러분, 이 루틴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등을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는 사실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탁월한 직감이 찾아와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유레카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결정하기 직전에 오는 압도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압도감은요, 정말 거짓말같이 결정을 한 직후에는 바로 사라지거든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현실 왜곡장이라 부르는 독특한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 능력 덕분에 잡스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 믿도록 납득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즉,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느끼는 감각을 왜곡시킴으로써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믿게 만든 거죠. 스티브 잡스와 그 직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된다고 믿은 것,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그냥 당연히 된다라고 말하고 미친 척 그렇게 밀고 나아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숱하게 엎어질 수 있거든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만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실 거예요. 진지해지지 않으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두려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마감 기한을 정해놓으세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고개를 못 들게 딱 정해버리세요. 만약에 무슨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종이 한 장 놓으시고요. 한 5분, 10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부터 적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진정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면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야 합니다. 잡스가 항상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닌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결정의 피로감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1일 때, 투자였을 때, 그 당시 저는 2년간 똑같은 옷만 입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결정의 피로감을 줄였던 거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에 듣기로는 자수성가를 한 어떤 자산가 한 분은 하루 3끼 메뉴를 골라야 하는 결정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그냥 청국장, 된장찌개로 통일해서 맨날 그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는 하루에 35,000개의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게 오늘 뭘 입지? 오늘 뭘 먹지? 와 같은 사소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부터 답을 내리고 선택의 가짓수를 조금씩 줄여가 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하루에 자주 일어나는 선택지를 한번 종이에 써보시고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다 싶은 것들은 뭐 하나로 딱 정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려는 길이 생소해서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일단 한 발을 떼야 가늠이 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 길을 갈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냥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고이고 썩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만 만들 뿐입니다. 자, 서랍 안에서 꺼냈더니 여러분이 길이 맞아요. 적어도 발 담가볼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정을 계속하면서 가지치기 하듯 뻗어나가세요. 그렇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결정하는 즉시 또 다른 결정을 덧붙이면서 잘못된 경로는 수정하고 나쁜 결정에서 배우고 그냥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결정이 성공을 만들지 않아요. 작은 결정들을 반복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여러분에게 잘해주십시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일이 완전 꼬였어도 원래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터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요일의 대저택 서재, 론모어의 결단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구독자님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닉네임은 익명으로 들려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샤워할 때마다 이 채널 영상을 틀어두었습니다. 그땐 의지나 열망은 있으나 매출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월 순익 3천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재투자가 되고 있고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름 전 법인 전환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거짓말로 볼 수 있으나 진짜 하루아침에 제가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던진 시도가 모든 걸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올해 월 순익 7천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포기 않고 본인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야 말하길 제가 상상만 하고 결과 없는 시도만 하는 걸 보고 현실 감각이 없어 실망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될 거라고 믿는 아내가 되었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이런 사례만 1000통이 넘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구독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라도 해보자, 이걸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단계별 행동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요. 다시 들을 땐 필기를 해주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이 딱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없애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없애보세요. 가령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걸 허용하는 것. TV 시청.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서 3일 뒤면 영원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든 것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리고 쓸데없는 연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단해 보는 겁니다. 가치는 가장 낮은데 시간은 버리게 만드는, 심지어 여러분 수입까지 갉아먹는 그것들을 이제는 허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칙이라서 많이 말씀드렸던 파킨슨의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 4시간 안에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4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더 심해요. 한번 시작하면 4시간이 아니라 진짜 끝도 없이 붙잡고 있게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체성 막 이러니까 바꾸는 게 꽤 어려울 것 같지만 속으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계속 말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도 찾아서 없애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규모도 키우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으시다면 혼자 모든 일을 막 전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건 나 아니면 못하는데, 이건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데 라는 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잘 찾으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필히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 목록에 적어놓은 많은 일들을 전부 다 그냥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레버리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이거 참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간섭하는 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일을 하지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못해서 진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가 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알고 신속히 나를 해고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지? 가 아니라 누구와 해결하지로 바꾸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 이 영상 다 보신 다음 해당 영상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간을 압축하는, 그러니까 효율을 내는 3단계에 돌입할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바쁘다는 건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생산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최단 시간 내에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평소에 뭘 하든 내가 지금 바쁜가? 생산적인가? 효율적인가? 상태를 항상 자각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요, 실제로 덜 바빠지는데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는 매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만 결국 오늘의 생존 본능에 꼬리를 내리고 원래 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가야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지, 진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지,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효율을 내는 3단계 중 1단계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2단계는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적는 것, 이게 2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속 인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늘 편안함과 압박감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해요. 원하진 않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편안함, 원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압박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압박감은요, 현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게 현재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압박감을 편안함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삶을 가질 수 있겠죠. 데니얼 교수는 깔끔한 서체로 인쇄된 문장을 반복하고 머릿속에 새기면 우리는 이걸 인지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까지 반복해서 보면 더 좋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도 사람들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인지적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는 걸 알아낸 후에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 명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록을 적은 것들을 가지고 매일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데니얼 교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압박감이 편안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알려주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적힌 문장을 반복해서 듣거나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에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고 그 다음은 진실이라 느끼고 이제 좋게 느껴지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실제로 수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진짜 집에서 낮잠 자다가 아니면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SF 영화처럼 현실이 막 뒤틀리면서 세상이 바뀌는 인생 퀀텀 점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대로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퀀텀 점프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직 문장으로 정리할 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시끄러운 생각들을 전부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써보세요. 꾸물거림 그리고 압박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짜 그게 뭐든 종이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쓴 내용들 옆에 찬성 아니면 O라고 적고요, 반대 혹은 X라고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 정말 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되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목록 작성,
그러니까 종이에 손으로 쓰는 것과 상상 없이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영상과 오프라인 세미나, 온라인 강의,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저의 책까지 합치면 수백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머릿속에서 막 나온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 프린스턴 대학교 데니얼 카너먼 교수, 그리고 로버트 자이온스 역시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미리 정해놓지 않은 목표, 이게 눈앞에 현실화되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수준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이제 생각을 끌어올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빠르고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6단계, 일종의 행동 강령이에요. 1. 조사, 2. 보상, 3. 검토, 4. 수정, 5. 반복, 6. 규모 확대. 네, 먼저 조사는 어떤 거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조사부터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무턱대고 퇴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이 조사 과정을 빼먹고 결단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단이 계속 미루어지죠. 먼저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세요. 일부 영상에서 큰 결정을 할 땐 반드시 그 결정을 잘게 쪼개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필요한 데이터를 75%까지는 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감 시간 안에 수집해보세요. 이때는 사실 직관이라는 것도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조사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직관을 따르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땐 정보와 직관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생소한 것들은 일단 정보로 접근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탁월한 직관이 생겼을 때 이때는 직관으로 결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보와 경험들을 점점 쌓아갈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전부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특유의 시그널로 이 직관이라는 걸 보낼 겁니다. 감을 잡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끌어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겪은 경험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막 혼자 짜내려고 하는 건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쓸데없는 참견은 무시하되 모르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여러분 주변의 말들을 소음으로 채울지 멘토의 경험으로 채울지, 이 비율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책이나 오디오북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러분의 직관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실제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작가가 되어 써보는 거죠. 형식은 없습니다. 글로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나 도형 서식 같은 걸로 막 끄적이듯이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건 타이핑이라도 쳐보세요. 그리고 정말 최후의 보루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막상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미지의 영역은 전부 시나리오화 해둬야 해요. 자, 여러분, 2가지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쓰세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나 안 죽네? 내 인생 안 망하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만.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면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한테는 실패, 망한 인생이 되고 누구한테는 성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나 더 작성하세요.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상상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나리오를 통해 인생의 정말 새로운 지평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와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참고로 이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분명히 파악한 다음 향후 계획을 짜면서 자기 의식을 높이는 용도로 쓰일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요, 나 그 사업을 위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고 이건 언제까지 배우는 걸 끝낼 거야 라는 정도로 디테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행동을 정하세요. 그리고 검토하세요. 이땐 여러분 스스로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삶의 질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 나와의 대화로 결정됩니다. 기회비용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일을 계속해도 좋은가요? 중단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요? 네, 여러분, 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단을 뭔가 딱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 지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해 나아가다가 뭔가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계획대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러면 수정하세요. 행동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하다가 안 맞으면 수정하는 겁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읽고 있는 책이 별로면 덮고 다른 책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걸 뭐 창피하다, 줏대없다, 소신없다, 주관이 없다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떠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수정하는 것 자체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진짜니까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조정하고 개선되는 이 작은 결정들로 인해 진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플랜 B 준비하지 마세요. 경로를 수정하는 것과 플랜 B를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 경험상, 그리고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은 기댈 곳이 뒤에 있으면 결국 기댑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플랜 A에 100%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봐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 기댈 곳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절박함,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요, 진짜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던 능력, 숨겨져 있어서 평생 발휘될 일 자체가 없었던 능력, 의지, 끈기, 노력, 이런 걸 막 끌어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하잖아요. 전부 간절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요. 간절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케이스는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가 하나 나오죠. 반복. 이 반복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부단하게 그 일을 반복하세요. 알람도 끄고요. 전화는 멀리 두고 방해 요인에서 벗어나서 깊이 몰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살면서 딱 한 번은 부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중간 눈에 보이는 보상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성과와 비례하게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거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한두 명쯤은 소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둘 중 하나예요. 첫째,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까지 땅속에서 막 5년, 10년씩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결실을 한 번에 확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만 보고 벼락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둘째, 진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직관을 쌓지 않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 정말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황은 리셋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완벽해지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시고요. 완벽해야 하겠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막 모든 걸 딱딱 맞춰서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신념, 여러분의 잠재력, 그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좋고 나쁜 결정 이런 것들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계실 건가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영상 정말 길죠?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이 다 쉬면서 뭐 하려고 아닌데 맞다고 하겠어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뭐라도 적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선택 없는 그저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결정하면 가장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공이 툭 튀어나오도록 저와 같이 해보시죠. 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의 생각과 함께할 책은 부의 속성인데요. 저자인 론 무어와 국내 최초로 제가 인터뷰를 나눴던 영상이 영어 원본 그리고 한국어 더빙본으로도 올라와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자 론 무어의 어투가 굉장히 강렬해서요. 저자의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의 말투로 풀어가겠습니다.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사실 공짜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다. 도대체 소극적 소득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당신이 소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당신이 이런 공짜 경험들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대신 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한 주에 50시간 넘게 일하며 끝없는 한숨만 쉬며 살고 있는가? 앞서 나열한 인생 최고의 공짜 순간들, 그런 게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눈앞에 힘든 것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맞는가? 당연히 돈만 있다고 행복할 순 없다. 다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왜? 당신이 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이라는 건 교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단순한 물품 그 이상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던 적도 있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다. 분명한 건 내가 녹슨 고물차를 몰 때보다 지금 좀 더 나은 고급차를 몰고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 돈은 이렇게 소위 변형이 가능하다. 돈에 대한 안목에 대해 말해보자. 안목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읽어내고 그 값을 매기는 능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돈이 주는 기회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기묘하고 진지하며 깊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돈은 언제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나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개인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돈은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쓸 돈을 생각하는가? 벌 돈을 생각하는가?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갑자기 거금이 생긴 사람들 중 70%가 5년 내에 그 돈을 전부 잃는다. 영국에서 복권 당첨자들 중 무려 44%는 5년 내에 그 당첨금을 모두 써버린다. 이건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다. 복권 당첨자 10명 중 9명은 갑자기 새로 생긴 이 재산이 자신의 손자 세대까지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 채널에도 간혹 복권 당첨을 기원하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갑자기 거액을 갖게 되면
그 돈은 무조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부자에게 흘러간다. 생산자들은 계속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만 한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빈부격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아니면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데 집중할 것인가? 사실 전 세계에는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기저에는 세상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라는 더 깊은 의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당신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답을 말해주겠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기계에서 인쇄된다. 이 말은 맞지만 틀렸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물리적 형태의 돈은 전부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형태로부터 나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모든 돈은 무형에서 나온다.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떠올려보라. 그 자산의 값은 얼마인가?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나?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면 거래가 성사될까? 당신의 그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끌어오는데 기꺼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돈은 물질로 바뀐 정신이다. 문제는 당신이 제대로 된 몫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내용은 뒤에서 명확하게 말하겠다. 그에 앞서 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자.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당신이 새로운 차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차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 돈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채울 공간이 없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당신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다. 당신이 딱히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소비한 그것들, 당신이 들여온 당신 내면의 불평, 불만들, 정확히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올 바로 그 자리를 마구잡이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더 위대한 것이 들어올 자리를 위해 하찮은 걸 내다 버려라. 하찮은 건 위대한 걸 막는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저임금을 위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쓸 시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 더,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내가 멘토의 지시를 어긴 적이 있었다. 아니,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큰 금액의 팁을 주라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일단 당장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불만이 크게 달했다. 그딴 걸 조언이라. 팁을 줄 돈도 없었고 팁을 줘야 할지 고민도 됐고 준다면 얼마를 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어쨌든 이런 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좋은 서비스를 원했다. 딱 한 번 태도를 바꿔보았다. 먼저 받기보단 먼저 주기. 팁을 한 번 줘보니 거기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보고 놀랐다. 더 나은 서비스와 특별한 감사, 그리고 내게 더 많은 돈을 안겨줄 연쇄적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는가? 먼저 받기보다 먼저 주기를 진심으로 해내려면 인생을 불만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을 불평, 불만으로 채우다 보면 누군가에겐 부러울 만한 당신 삶이 정작 당신 스스로에게는 거지 같아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자, 먼저 주기를 하려면 지금 내 상태값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인생이 시궁창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당신의 지금 현재 값은 과거의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모습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내라. 3살 여아를 키우며 육아에 지친 한 여성이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냐는 지인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과거 뱃속에 아이를 품던 시절 끊임없이 보채는 한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언젠간 나도 하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생각하죠. 힘들지언정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모습 중 하나다 라고 말이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시간을 꿈꾸게 된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좀 더 나은 것들로
그리고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찾아온다. 그 최악보다는 아주 조금 더 나은 인생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다. 어떻게든 올라와 이제 조금 살만할 정도로, 숨 쉴 정도로는 살겠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방법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인생이 행복하기를 했나? 최악에서 그냥 조금 나아진 정도의 인생일 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를 잃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감사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인생을 살기 위한 생각 전환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최악이 아닌 당신의 삶은 최악이었던 과거의 당신이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원했던 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직접 고르고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에, 정말로 이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가 되었음에, 무엇보다 이걸 다 스스로 해낸 당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당신이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줄 수 있다. 자, 생각의 형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일부러 인식하고 거기에 부의 공식을 첨가해서 금전적인 부의 형태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뚫어야 한다. 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명심하라. 지금 이 고민을 막는 것, 보다 정확히는 당신이 이런 고민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버리는 데 익숙해진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부유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의 부는 각기 특별하고 개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지금 잘 살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상당한 현금, 물적 자산, 자본으로 바꾸거나 부를 늘리기 위해 현금에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 10명 중 1명만 부에 집중하고 9명은 관심이 없다.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은 하나의 착각이다. 돈 버느라 애먹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단 하나다. 저자는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상체를 구부려 손이 발에 닿지 않자 선생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만해도 된다, 롭. 너는 원래 뻣뻣해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될 거야. 저자는 그런 줄 알고 살았다. 성인이 되어 처음 무술 수업을 들었을 때까지도 유연하지 않다는 그의 믿음은 그대로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난 선생님은 저자에게 하루 2차례 1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하면 상체를 앞으로 온전히 숙인 채 심지어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앉기도 가능할 거라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해냈다. 부를 크게 이루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델로 삼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능력자들의 특성을 당신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기꾼만 아니면 갖가지 제대로 된 여러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든 참고해도 좋다. 왜? 듣다 보면 당신의 가치와 돈, 이 두 개를 결합시킬 방법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아직까지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다. 그냥 아직 그런 걸 배운 적 없고 그런 시스템에 노출된 적도 없으며 충분히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원래 처음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일단은 막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기도 한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했고 부의 흐름과 법칙을 관찰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피자나 샐러드를 선택하는 건 쉽다. 즉 순간적으로 돈을 쓰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돈을 버는 것, 둘 다 쉽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4%의 부는 빈곤층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자신 소유였던 그 돈을 타인 소유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거래라는 건 꼭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에너지, 영감, 서비스, 해결책, 기대, 정보, 지식, 신용, 이 모든 것들에게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래다. 당신이 손바꿈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과 거래를 통해 얻게 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돈을 지불하는 이상으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과의 거래가 공정했다고 느낄 것이다.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그 거래는 불공정했고 속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무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은 공정한 거래를 찾아 떠난다. 돈은 이렇게 단지 움직이고 초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에서 물질로 이렇게 계속 변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이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정확히 딱 맞는 몫을 취한다. 여기엔 거짓말이 없다. 돈은 단지 돈에 가장 적은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부터 돈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자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즉 일부러 신경을 써서 알아차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뭘 해보라고 말하던가, 뭐가 장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그게 아무리 추상적이어도 상관없다. 모든 돈은 추상적인 형태에서 돈이라는 물질로 손바뀜되니까 당신 가치의 부의 공식을 첨가하라. 한 가지 가치를 좀 더 큰 부로 전환해보라. 그 방법을 이해하라.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한데 만약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고 불만이 있다면 당신은 더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원하고 그걸 사는데 돈을 쓴다. 사람들은 돈에 잠재된 에너지를 다른 걸로 계속 교환한다.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 정보와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 가치의 에너지 밀도를 늘려라. 그러면 돈은 늘어난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을 한다. 이건 잠재적인 부와 함께 죽는 길이다. 물론 저축은 당연히 중요하다.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 수단으로서는 말이다. 그러나 저축은 부자가 되는 단계 중 가장 아랫 단계라는 걸 명심하라. 저축 에너지만으로는 진짜 부를 만드는 에너지 전달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어디에 써야 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제대로 잘 돌아올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명심하라.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돈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는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 전에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는가?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팔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어느 쪽이건 극단으로 치닫으면 지속은 불가능하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의 균형,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 욕구와 타인의 욕구의 균형을 맞춰가며 사고해보라.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을 잘 해야 하지만 저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돈의 역설이다. 결국 돈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출발한다. 즉 돈에 대한 무형의 사고방식이 돈이라는 유형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다. 내 태도에서 나온다. 명심하라. 오늘의 당신은 오래전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다. 그리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당신이 바란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은 오늘의 당신이 원했던 모습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